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실용경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차시가 되었고요. 자산관리의 원칙과 투자에 대해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 우리가 총 6차시의 수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 11, 12, 13, 14, 15차시까지 남아 있는데 오늘 제가 그동안 할 큰 과제를 하나 드릴 거니까 끝까지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목차 살펴볼게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자산관리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 노하우, 세 번째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 우리 9차시에 들어가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주식 투자 격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가장 유명한 투자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소개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런 격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의 말이었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경우에 바구니를 떨어뜨렸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이제 자산 관리가 전혀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의 어떤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할 자산 관리의 원칙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먼저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얘기인 자산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그쵸, 영어로는 뭐 asset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미래 에셋이라든지 다양한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런 asset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유가치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갖는 물건인데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사고 팔 수 있고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파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런 여러 자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 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금융경제학에서 이를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강조했었던 얘기였는데요. 저축을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저축과 대비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비교되는 개념 중에 한 가지인 저축과 투자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축과 투자는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저축이라는 것, 그 다음 투자라는 것은 모두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제 소비를 먼저 통제를 해야겠죠. 제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통제를 해서 현재의 소비를 희생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아껴두는 것, 이제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넣어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한다면요. 투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입을 함으로써 그 자산이 증식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을 내가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저축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새로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회초년생, 내가 지금 당장 인턴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자산이 0인 상태에서 천천히 쌓아나갈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먼저 저축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어서, 또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근데 벌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먼저 저축을 통해서 시드머니,
이제 그 씨앗이 되는 자산을 불리게 씨앗이 되는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때 저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요. 이때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저축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투자란 무엇인가 보시면요. 투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것을 더 불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또는 채권, 뮤추얼 펀드, 파생 금융상품, 부동산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투자 상품에 해당됩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축은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저축 안 하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투자는 조금 그 리스크가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거죠. 그냥 투자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장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을 한 뒤에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거나 어떤 저축과 같이 예금자 보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서 내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 쭉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쭉 할 건데요. 일단 투자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위험, 유동성과 세금 같은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이 높고 위험은 낮은데 또한 유동성은 높고 세금은 적게 부과되는 자산, 베스트죠, 여러분. 여러분 쉽게 봐도 그냥 베스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산이 있었더라면, 그쵸? 은행에 있는 사람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여기 다 넣었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기회는 나에게까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쉽게 온 좋은 기회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사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격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가 깨어서, 모든 위험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면서 투자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가?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또 세금 또한 정부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맞추어서 자산을 고려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쵸?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저도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와 고민을 통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실생활 에피소드와 함께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경제 교과서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함께 여러분이 뽑아놓은 학습지를 보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자산들을 지금 정리를 쭉 해놨어요. 첫 번째, 가장 흔하고 가장 접근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주식은 무엇이냐? 주식은 기업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바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된 회사다. 상장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식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경영할 때 필요한 자본금, 이제 먼저 필요한 어떤 자본이 있겠죠? 돈이 있겠죠? 그 금액을 스스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내 회사의 어떤 구조를 보고, 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저는 뭐 지금 당장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라주는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는 거죠. 자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발행한 유가증권, 가치를 증명하는 증권을 얘기하는데요. 이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바꿀 수 있겠죠. 돈으로 바꾸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이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본금을 빌려주고 이 기업이 더 성장했을 때 그 성장에 대한 대가, 성장의 열매를 내가 나눠 갖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 소유자는 이 이윤의 분배분을 뜻하는 배당금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요.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또는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을 획득하는 것, 배당금을 받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권은 무엇이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식이랑 비슷한데, 주식은 비슷하지만 주식의 발행자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보통 국채라고 얘기하죠. 국가의 채권. 국채가 그래서 거의 뭐 제일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국가가 망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이제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때까지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채권은 미리 공지를 해요. 이 채권은 뭐 몇 % 이자를 보장합니다. 라고 예금이나 적금처럼 공지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소유자는 발행 기관이 약속한 이자 외에 채권을 매각해서 차익을 획득할 수도 있다. 요것은 이제 주식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 뮤추얼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 돈을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전문 펀드 매니저가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관리를 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예금, 적금처럼 보호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파생금융 상품. 이것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외환, 예금, 채권, 주식 같은 기본적인 그 첫 번째 1차적인 그 자산이 있어요. 1차적인 자산에다가 그 파생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의 어떤 변동을 따라가거나 예금의 변동을 따라가거나 채권이나 주식의 변동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식 가격이 상승했을 때, 뭐 하락했을 때 그 손실과 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식을 내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겠다. 주식이 떨어질 때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의 미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예측해서 맞추는 겁니다. 거의 뭐 도박이랑 가까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선물한 옵션, 스와프 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네 가지 금융상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 이 네 가지 상품들은 저축수단이 아니라 투자수단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저만의 답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답이 없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답을 달아봤어요.
네, 일단 높은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전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은 잘 투자를 하면 높은 그런 그 백을, 높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성의 측면에서 낮기 때문에 이걸 누가 담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그 예금과 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성이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신 위험도는 낮죠. 그래서 뭐 금리가 1%, 2%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위험성을 감수를 했을 때 높은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투자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책임의 원칙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라고 이번에 나와 있는데, 뭐 주식은 그 기업에서 발행한 유가 증권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채권은 주로 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채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생각하시면은 주식과 채권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식은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채권은 뭐 1년 단위로 채권을 산다고 하면은 1년 만기 채권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또 3년 만기 채권을 산다고 하면 또 3년 간에 그런 기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사실은 그 모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제 빅스비가 계속 움직이네요. 네.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위험이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잘 되지 못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구 베팅을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성공했다. 그럼 이제 하이 리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하이 리스크를 졌는데 하이 리턴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낮은 리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험은 항상 고수익이거나 굉장히 저점을 찍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으면 위험도도 역시 높고요. 수익성이 낮으면 위험도도 낮은 현상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위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이런 내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언제보다도 더더욱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입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 경우의 수를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원래 안전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쫓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성을 내 나름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갖춰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오늘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분산 투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계란 바구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분산 투자는 왜 하는 것이냐? 수익성과 안전성, 유동성이 모두 높은 자산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 중 일부는 수익성 높은 자산으로 이제 끌고 가고요. 또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시 환금이 가능하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할 때 이제 내가 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을 쉽게 팔 수 있는 것을 그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또 나머지는 안전성이 높은 자산, 예금과 적금 같이 절대 그 원금을 잃지 않을 그런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분산 투자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란 무엇이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되어 있는 전체 자산의 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산들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전체 자산의 구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재산이 뭐 100이라고 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뭐 30%는 주식, 뭐 50%는 부동산, 그리고 20%는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금 중에서도 10%는 원화로 가지고 있고, 10%는 달러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자산을 분산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전체 구성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학교에서는 학습지 모아서 낼 때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있어서 사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는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전체 자산의 구성 방식이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 분산 투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모두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항목에 적합한 자산들을 구입해서 적절히 배분을 함으로써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조화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가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사회초년생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이제 6년차 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을 조금 더 높게 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대 초반이고 제가 얼른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배분을 조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되어서 은퇴가 가까운 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만 쫓을 수는 없겠죠. 그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보다는 당연히 안전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어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각각 세 특성 중에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내가 좀 나는 불안함이 되게 큰 사람이라서 나는 이런 불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차라리 수익성 조금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안전성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에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의 세 번째 내용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저도 조금은 하고 있는데 저 뭐 규모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자산 규모에서 한 10%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녹여서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란 무엇이냐?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길은 주식을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무엇이냐? 주식은 바로 기업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업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바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까. 주식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경영 자본 마련을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 내가 유가증권을 사게 된다면 나는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의 CEO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기업의 대표나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최대 대주주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한 주만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분은 굉장히 작겠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시를 들어놓은 걸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주식을 100만 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을 1000주를 샀다고 한다 하면은 이제 100만 주 분의 1000주를 하면 0.1%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는 그 기업의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이고요.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카오톡의 카카오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쵸.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이제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등학생이고 내가 대학생이고 내가 뭐 회사원이고 공무원이고 상관없이 나는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다, 뭐 투기꾼이다, 투자꾼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본 적도 있을 거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무런 뭐 얘기를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것이냐? 그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주식 투자로 비용을 좀 내가 더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 또는 배당을 받기 위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식 가격이 오를 때 생기는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분기별로 우리나라 1년을 4분기로 나누거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고 또는 1년에 한 번 딱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고 또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 총 수익을 가지고 와서 비용을 뺀 다음에 남는 순수익이 있겠죠. 순수익. 이 순수익들을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다 함께 비슷한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배당금을 얻기 위한 투자는 배당 투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이 배당금을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회사의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를 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20,000원이 됐어요. 그럼 거의 1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 생기는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은 바로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투자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미 팔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급을 그냥 예시로 언급을 해보자면은 자 월트 디즈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서비스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 잘 되겠다. 그리고 저는 또 마블 덕후이거든요. 마블의 덕후이기도 하고 디즈니 덕후이기 때문에 디즈니를 사랑하는 디즈니 애사심을 바탕으로 디즈니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디즈니가 배당금도 쏠쏠하게 챙겨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이제 코로나 시대로 사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못하면서 디즈니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줍줍 이렇게 샀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제 팔면서 시세 차익도 보고 배당도 조금 받고 이제 이런 아주 소액이지만 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지만 이런 소소한 이익을 챙겼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도 미성년자이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동의가 없고 난 지금 하기 좀 무섭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축과 오늘 배우는 투자는 항상 병행해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놓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배당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배당금이란 무엇이냐? 기업이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중에 일부를 투자 목적으로 기업한테 남기고 뭐 기업의 뭐 R&D나 그쵸? 뭐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남겨놔야겠죠. 그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를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괜찮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높은 비율로 그 이자와 비슷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산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있죠. 사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은 고정돼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변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자산을 샀을 때보다 내가 팔 때 더 비싸게 된 거예요. 시세가 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10,000원을 남기고 파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은 과연 여러분의 이제 그 통념이나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자산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주식은 위험자산? 위험자산이 맞습니다. 네, 맞고요. 주식의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자본이득은 또 얼마가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이윤이 얼마나 얻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주식의 가격이 단순히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주식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아요. 주식의 가격은 경제산업 전반, 올해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확 터졌다. 그럼 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기업의 뭐 경영 실적, 이건 뭐냐면 당해, 그 해란 말이에요. 네, this year. 네, 올해의 기업의 경영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 같은 것들을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자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게 완전히 위험하다고 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관련한 두 가지 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또 소개하기에 괜찮은 사례들이라 생각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시면요. 네, 김기원 씨의 경제학 폭설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글인 것 같은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개발한 천재 물리학자 뉴턴이죠. 천재 과학자 뉴턴이 주식으로 사실 폭망한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뉴턴이 그래서 나는 만유인력이나 뭐 물리학 법칙을 만들 수는 있어도 주식의 그 높낮이를 예측할 수는 없겠다. 주식의 향방을 예측할 수는 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렇죠. 뉴턴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자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매도를 다 해버린 거죠. 매도를 다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가니까 잘못한 건가? 한 생각하면서 다시 그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돈으로 200만 달러의 거금을 손해를 봤다. 200만 달러는 얼마 정도냐면은 거의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원. 그래서 2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손해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천재 경제학자, 뭐 정말 지금도 경제학의 이론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리카도, 케인스와 같은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큰 돈을 번 인물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피셔와 같이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일대학교 재정은 파탄냈어요. 주가가 폭락하는 걸 예측하지 못해서. 그래서 1929년 경제 대공황, 세계 대공황 때 이 피셔가 예일대학교 재정까지 파탄을 냈다.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주식이 힘들구나,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신문의 주가면을 벽에 붙이고 화살을 던져서 꽂히는 종목에 투자를 한 경우,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 추천을 받은 종목을 투자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화살에 꽂힌 종목이 전문가 추천 종목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글은 완전히 그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주식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서도 전혀 거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순위권에 들었다는 그런 웃기지만 슬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 글을 보시면요. 개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다. 가치 투자란 성장 산업, 건실한 기업 등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급변동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성장 산업과 건실한 기업 등이 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우량주나 성장주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봤던 주식 투자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가의 관점은 정말 부정적이죠. 주식에 대해 부정적이고 위험자산이라는 것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뉴턴도 못했는데 너가 할 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뭐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주식 투자 중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주식 투자 중에 가치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기로 막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모든 자산의 가격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같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하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지 이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관점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의 관점으로 갔을 때는 주식은 위험해. 주식을 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아. 나는 주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망하지 않고 잔잔바리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천천히 이렇게 그런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선 사실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기회들을 얻고 내가 그 많은 기회들에 탑승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가 좀 위험한 것은 맞아요. 위험자산인 건 맞기 때문에 이제 마구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나의 관점처럼 가치가 있는 주식들을 사서 오래 묵혀두는 것.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정리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제가 이미 답을 달아놨는데요. 이런 것 외에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 남이 얼마를 투자했다, 남은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인지 안전성인지 유동성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나에게 제일 필요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홍춘욱 박사님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개 지수라고 해서 베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침대에서 누워 잘 때 베는 베개가 맞습니다. 베개 지수라고 해서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너무 그 자산 때문에 내가 그 자산 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온다 라고 하면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에 누웠을 때도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버는 답이냐? 요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과연 존버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요거 지금 보시면요. 너무 놀랍죠? 삼성전자 레전드 짤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짤입니다. 사진이고요. 이분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었어요. 1,200원. 일대 매입을 한 거예요. 지금 무려 9억 5천만 원 정도를 굉장히 이미 투자금이 컸던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3000%. 말이 되나요, 여러분?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현재가가 38,900원이었을 때예요. 때예요. 네, 때입니다. 수량이 79,000개가 되고 평가 손익은 지금 거의 셀 수가 없죠. 네, 300억이네요. 300억 정도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게 왜 현재가였냐? 요 지금 짤에서는 38,900원이 현재가였는데 현재 오늘 기준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2020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 더 올랐습니다. 65,800원이 되었어요. 방금 봤던 그 레전드 짤의 주인공 분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그쵸, 거의 900원이 아니죠. 600억 가까이 되는 자산을 벌게 된 겁니다. 하나의 종목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존버의 어떤 표본 같은 교과서 같은 그런 짤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주고 존버한다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는 정말 유명한 포항제철. 여러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국지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포항에는 역시 제철소가 있죠. 네, 포항은 항상 제철입니다. 네, 귤은 겨울이 제철이지만 포항은 항상 제철인데요. 네, 포항 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제가 2011년 4월 달에 얘를 샀어요. 그래서 2011년이면 벌써 9년 전이니까 조금 떨어지네? 해서 존버를 했습니다. 존버를 쭉 10년 동안 거의 9년 가까이 존버를 했는데 현재 가격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가격? 23,900원. 절반이 되었죠? 내가 9년을 기다렸는데 9년에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의 가격. 그게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스코가 나쁜 기업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스코 지금도 현재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식은 기업의 어떤 특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의 어떤 책임은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다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6주 남았잖아요, 수업이. 6주간 모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따로 이제 그 학습지를 올려놓을 거고요. 단톡방에 올려놓은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마지막 장 종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날의 장이 끝나는 3시 30분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월요일 매매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상 머니를, 사이버 머니를 부여를 할 거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직접 모의 투자를 한 다음에 나는 어떤 성향이 맞다 라는 걸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사회생활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버가 답이 아니라는 거 같이 생각해 보시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또 명언 가지고 왔어요. 구차시 내용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가장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인 워렌 버핏 옹의 그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서운 말이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알아야겠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여러분의 전공 공부도 해나가면서 성공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